박한용의 생활 현대사.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국민TV에서 제발 역사 문제 좀 제대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역사 이식을 가진 분으로부터 역사 이야기를 듣고 싶다. 많은 조합원들의 열망을 담아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입니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딱하니 이름이 들어가 있으시죠. 민족문제연구소의 우리 박한용 실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고맙습니다. 어떠신가요? 그 민족문제연구소가요. 네. 늘 참 노력을 많이 해오셨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조명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명인지 탄압인지 모르겠어요. 예, 개인적으로 심경이 어떠신지요? 예, 잘 아시다시피 친일인명 사전이 나왔을 때도 상당히 많은 보이지 않는 외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작년 말에서 올 초에 저희들이 100년 전쟁이라는 역사 다큐를 냈을 때 대통령이 수첩에까지 적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네. 대통령이 수첩에 적는다는 것이 조선일보에 보도가 될 정도면 그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러고 네. 나서는 또 이승만 유족들에 의해서 양자에서 소송도 들어왔어요. 근데 그 광고가 기가 막혀요. 민사소송으로 민족문제연구소의 기둥뿌리를 뽑아내고 형사소송으로 사회에서 추방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저는 그런 광고를 보고 이게 정말 공공성에 입각한 소송인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그 형사 고발 내용 중에 백범하고 이승만은 친했는데 안 친하다고 했다.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집어넣었으니 기가 막혀요. 네. 네. 한마디로 하면 역사가 코미디로 되고 있어요. 네, 이 가슴 아픈 현실에서 아마 이 박한용의 생활 현대사가 좀 많은 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친절한 고대리가 모십니다. 국민 대리운전. 국민TV 조합원을 위한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서울 경기 어디서나 친절하게 모십니다. 국민TV 조합원과 함께하는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송하능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각종 근육통, 신경통 치료 전문 케어 지압천사.com. 척추교정, 자세교정 치료 전문 케어 지압천사.com. 국가공인자격 보건의료 허가기관 지압천사.com. 7호선 노원역 3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창에 한글로 지압천사.com. 예약 문의는 서울 936-4777.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박한용의 생활 현대사에 오셨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TV 조합원들이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아이들과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 그런 유익한 방송 꼭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원하셨는데요.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 들으면 정말 가족 간의 대화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이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시면서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요. 혹시라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면은 질문 올려주시면은 실장님 바로바로 대답해 주실 거죠? 네, 그래요. 어린 질문은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공부하고 와야 되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 민족문제연구소가 조명을 받는 건지 단합을 받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편으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족문제연구소에 거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걸 감사드려요. 느끼시나요? 네. 만나는 분들마다 격려도 해주시고
근데 사실은 역사 전문 단체가 이렇게 격려를 받기는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슴 아픈 현실인 거죠. 네, 지금 비극적인 어떤 행복이라고나 할까? 비극적인 어떤 그런 격려를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사실 꽤 오랜 시간 이런 역사 문제 연구하시면서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일반 그 시민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 좀 무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 자체부터 좀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우리 일반 시민들 탓은 아니에요. 잘 알다시피 한국의 정상적인 학교 교육에서 제대로 근현대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기껏 가르친다면 엉터리로 가르치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좀 우리나라에 너무 이렇게 현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예,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이든 여러 가지 생존권운동, 인권운동 이게 많다 보니까 발등에 불이 많다 보니까 좀 돌아보는 역사 성찰들이 부족했다. 전 세계에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진보 세력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진보들보다 역사에 대한 관심이 조금 멀다고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역사 문제를 학교 교육에 많이 기댔던 부분도 있고요. 저희 스스로도 찾아서 공부하려는 노력 많이 없었고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진실한 역사는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역할 제대로 톡톡히 이제 해야 될 텐데요.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제 하고 계신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우선은 그 댓글에도요. 저 민문현 회원입니다 하고 올려주신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설마 미리 그 알바생이라고 그러죠? 이 댓글 다시는 분들 푸신 건 아니죠? 연구소 알바할 비용이 없습니다. 예, 농담이었고요. 민족문제연구소 참 많이 듣는 이름이고 우리가 참 많이 기대고 있는 이름이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잘 알다시피 그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 근현대 역사를 그냥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현안, 쟁점들이죠. 그 미청산 과제들. 이런 역사의 현안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단체다. 그래서 뭐냐면 그 전문 연구자 조직과 근데 시민 대중 조직의 통일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사실은 역사는 그냥 역사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사적 현안, 쟁점을 해결한다라고 표현을 해결을 하셨어요. 위해서 실천을 해야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위안부 문제 같은 역사이지만 실천해야 될 과제 아니겠어요? 예, 친일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특수하게 뭐냐면 연구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회원이 1만여 명이에요. 와. 예, 4명의 회원이고 지부나 지회가 회에도 있어요. 그래서 약 30여 개의 지부 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안에 있는 연구자들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열렬한 숨은 독립운동가, 우리 시대의 독립운동가 1만 명의 회원들이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전국에서 지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도 활동하고 있고요. 야, 네, 북경에도 있고. 기존의 연구소 개념하고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게 되신다는 거죠. 그렇죠. 친일 문제까지 우리 문제의 해결 과제로 할 수 있는 회원님들이라면 대단히 역사식이 높으신 분이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정직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정의감이 강하고. 그러게요. 참 사실은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분들이죠. 네, 먼저 나서 주셔서. 오히려 그래서 저 같은 네. 사람보다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감사드려야 될 분은 바로 묵묵하게 이름 없이 일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독립군으로서 정말 저는 존경심을 표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바른세상님께서요. 그럼 민족문제연구소는 지원을 어떻게 받는지요? 하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예. 네, 민족문제연구소는 철저하게 회원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연구소 홈페이지라든지 인데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이런 점에서 우리 시민단체라는 성격이 강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회원들 회비로서 운영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회원들이 되시면, 예, 사실 피보다 진한 조직이에요. 우리 회원들 중에. 그래서 저희 국민TV 조합원만큼이나 끈끈한 조직인가 봐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뭐냐면 회원님들께 서로 만나시면 동지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이 동지란 말은 인간관계의 최고 형태를 말합니다. 네. 그런 말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우리 시대 다만 특정 지역에서는 지하 조직처럼 있는 곳도 있어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라는 것을 회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홍길동처럼.
그 특정 그런 지역이라는 게 지역이 참, 참 제가 어디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 고향이기도 한데. 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왜 알 것 같죠? 예. 그러게 말이에요. 역사의 절반은 또 통밥도 있습니다. 대충 위로 짐작하시는 거죠. 예, 참, 예, 많은 분들이요. 참, 이거 되게 슬픈 표현인데 이렇게 써주셨어요. 탄압을 받지 말아야 할 조직이다. 저는 친일 인명사에 나와야 될 이유는 친일파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친일 인명사전은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독립한 나라에서 하나의 역사 자료로서. 그럼요. 문제는 이러한 친일 인명사전 만드는 것이 죄가 되고 탄압을 받는 나라.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이 나오는 겁니다. 왜? 납득할 수 없는 친일 인명사전 만들면 그냥 만들어라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뭐냐면 어떻게 하든 특정 언론들이 방해하고 국가 권력도 보이지 않는 방해가 있고 그다음 민족문제연구소 이름이 주원 글씨예요. 어떤 특정 그 관공서에 가게 되면. 저는 바로 그런 현실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친일면 사전을 요구하는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헛웃음이라고 그러죠. 황당해서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을 내는 것이 탄압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왜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형사 고발을 지금 당한 상태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왜 형사 고발을 당해야 되고, 없는 사실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이 역사학 내에서는 상식인 것이에요. 상식이죠. 예. 상식을 대중적인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알리는 게 죄가 됩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한국 현대사의 친일파 문제라든지 이승만, 박정희는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예요. 근데 7개의 봉인을 해가지고 네. 봉인을 쌓아서 꽁꽁 비밀로 묶어둔 거죠. 모르게. 그래서 저희들이 푼 죄로 판도라보다 더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현대사회가 문명사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참 이게 오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현대인들이 참 오만하구나.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문명세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역사관이나 역사를 다루는 인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선시대보다 더 퇴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선시대 어쨌든 유교적이긴 해도 하나의 가치 개념이 있었습니다. 또 춘추필법이라든지 하나의 유교적인 역사의식이 있어서 그 상식선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개족보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특히 우익 세력들은. 밑도 끝도 없고 말도 안 되고 엉뚱한 소리 얘기하고 사실도 틀리고 경강부회, 억지 이런 것들이 남발할 때 저는 이걸 다른 말로 문명이라는 이름의 야만이 다시 횡행하고 그것이 특히 역사 분야에서 원색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실 사관들이 쓴 기록들은 왕도 못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건드리면 또 사고가 나죠. 큰일 나죠. 네. 거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너무나 횡행하고. 유명한 대통령한테 까라면 까 이런 역사 아닙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막 들춰보고. 게다가 왜곡, 네. 변조, 날조. 큰일이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신기하지 않아요? 한국의 보수 우익 세력들이. 그러게요. 왜 그런가요? 가장 뭐냐면 역사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요. 역사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많다. 예. 오히려 한국의 진보들은 민주화운동을 하거나 과거에 독립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를 내세우거나 역사를 들추지 않아도 긍지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의 이른바 수구 꼴통이라고 부르잖아요. 방송용어는 적절치 않지만 개념적으로 맞는 용어예요. 얘기를 해보면 꼴통이거든요. 원래 그 명제의 정명사상이라는 게 개는 개라고 불러주는 게 정명사상이에요. 발을 정자, 이름 명자. 이를 똑바로 붙여야 되는데 방송용어에서 거의 나쁜 말은 못 쓰잖아요. 네. 근데 이 한국의 수구 세력들의 경우에는 이 보수를 넘어서서 저는 수구라고 봅니다. 수구. 예. 이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면 친일이라든지 독재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된 세력들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장 역사적 정통성에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 자기들의 역사적 정통성을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옮겨 심게 하는 거죠. 예. 옛날 말로 환부역조, 아버지도 바꾸고 조상도 바꾸고 사실도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우익들의 역사 왜곡이다. 일본 우익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역설적으로요. 그만큼 역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그렇죠. 역사를 바꿔서라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그 역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역사가 중요하죠. 네. 특히 역사가 취약한 정권, 도덕성이 약한 정권일수록 역사를 가지고서 장난을 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영원히 권력을 지키려고 하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더더욱 두 눈을 부릅뜨고 바른 역사 세우기에 앞장서야 되는 게 맞네요. 그렇죠. 지금의 현 시점의 핵심은 역사적 정통성이 취약하거나 그 부끄러운 세력들이 역사를 바꿈으로써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치적 지배력을 계속 가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악용하는 이 사례들을 오늘부터 쭉 같이 한번 보실 거예요. 네. 이 시간만 함께 하셔도요, 더 이상 그들의 어떤 낡은 프레임이라든지 또는 얄팍한 수법이나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또 제대로 알아야지, 저게? 그렇죠. 술수구나, 또는 네. 저게 잘못된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또 최근 들어서 교학사 교과서가 이제 검증을 통과를 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또다시 보수 세력이 집결을 해서 그 교과서를 옹호하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말 시끄러워요. 매우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이제 말씀하시는 도중에 민족문제연구소 이제 주요 사업들 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진행을 시켜야 될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온 국민이 사실은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 우리 일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인정 통과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작부터 뭐냐면 역사 얘기가 아니라 역사 왜곡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돼서 아주 민망합니다. 네. 아니, 그러게요. 역사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왜 항상 왜곡 얘기가 더 주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역사를 가지고 사고를 치면서 끊임없이 역사를 가지고 나쁜 짓, 못된 짓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못된 짓 때문에요. 사실 역사를 배울 기회보다는 그 왜곡된 걸 배울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 하냐, 사실도 막 뜯어 고치지 않습니까? 네.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그래요. 역사 범죄의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교학사, 국사,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 범죄의 재구성 현장을 하나하나씩 한번 가보려 봐야 되겠어요. 역사 범죄의 재구성 현장에 여러분은 지금 오신 거고요.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 조사를 조목조목 해보도록 하죠.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가 문제가 됐대. 뉴스에 막 보도가 돼. 이런 얘기들 저희 머릿속 그냥 훅 지나가거든요. 네네. 근데 제대로 알려면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따져야 되겠죠. 역사는 구체적 사실에 입각한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떤 사실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교과서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니까 네. 오늘 주로 일제 식민 시기를 그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나를 볼 거예요. 네. 다만 그러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한번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방송되겠구나 미리 헤아려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도 막 다시 역사 수업 받는 학생의 기분으로 듣고 싶어요. 네. 모든 사람은 다 영원히 학생입니다. 네, 진리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예. 자,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고,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현대사까지 사실 문제가 너무 많지만,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단 큰 틀에서 보자면 이건 정상적인 교과서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우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면 2008년도에 이른바 뉴라이트의 교과서 포럼이란 데서 대한 교과서를 내서 문제가 크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이 책은 자기네들은 뉴라이트 쪽과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상당 부분의 내용들이 거기서 옮겼다고 또 그 당시 가졌던 대한교과서의 문제점이 이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 2008년 처음 일어났던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가 그대로 이제 또다시 확대가 돼서 지금 물론 검정 규정에 맞춰서 여러 가지 해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뺐지만 문제시나 큰 틀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 심지어 교과서 그 내용 옮겨온 것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크게 문제된 게 어떤 거냐 한 6, 7가지 되는데 크게 나누면 굉장히 많지만 우선 제일 일제 시기 전체적으로 봐서 제일 크게 띄는 게 친일파에 대해서 미화를 하고 있어요. 변호나. 친일파에 대한 미화, 변호. 또 두 번째로는 일본 제국시가 했던 만행들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제시기의 근대화된 생활들, 문명화의 양상들, 이것들을 오히려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근대화됐고 도움을 받았다. 예.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속에서 고통받던 그 삶들에 대한 부분에 조명은 적더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부분이 더 강조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 근대화 예. 주체는 누구예요? 일부 일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조선총독부. 네. 그렇게 되면 과거 일본 조선총독부 관리들이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잘한 거죠. 예, 우리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지만 그 덕분에 근대화시켰다라고 하는 말들을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대로 악용될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는 뭐 잘 알다시피 일본 위안 문제에 대해서 이따가 다루겠습니다만 황당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위안 문제 같이 역사의 핵심 쟁점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실수가 나올 수 없는 기술을 실수하고 있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지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외면한 건지 의도는 상당히 뭔가 꼼수가 있는 것 한번 같습니다. 묻고 싶어요, 저도 예, 그분들한테. 왜 그러시는지. 왜 그랬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예, 예. 네. 그 다음에 이승만에 대해서 곳곳마다 미화와 공적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때 좀 다뤄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국사교과서가 아니라 이승만 위인전이에요. 예, 나중에 한번 보죠. 예. 그 다음에 박정희의 5.16 쿠데타라든지 독재에 대해서는 오히려 5.16 쿠데타에 대해서 미화 정당화를 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왠지 그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네. 예, 다들. 누군가를 위한 발라드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5.16 쿠데타를 불가피하다거나 정당성을 강조하든지 또 10월 유신 또 유신 체제의 가장 악법이 긴급 조치 아닙니까? 그렇죠. 또 유언 판결까지 받은 거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어쨌든 간에 마치 서술할 때 불가피한 것처럼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4.19나 5.18 같이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쓰고 있어요. 쓰긴 썼는데 이렇게 자세하지가 않아요. 아, 이게 참 희한한 게요. 네. 민중을 억압했던 그 지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화하고, 당시 억압받던 민중들의 어떤 행태라든지 그런 자유화 요구, 민주화 요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폄하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당연해요.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강자의 논리예요. 아시잖아요. 1%의 세계에 대한 그 동경이 뉴라이트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강자의 편에 있어요. 그 강자의 역사, 과연 그 99%의 민중들이 받아들일지는 의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도 좀 답답한 부분인 게요. 그 99%의 민중들이 하나로 묶이지가 않는다는 게 또. 맞죠. 이제 저한 편인데 방송으로. 네. 없는 놈이 있는 놈 걱정해서 힘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되는데 왜 걱정하시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왜 그렇게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걱정하는지. 참, 예. 예, 그래서 얘기 보면 그 정권에 대한 편향성도 있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후하지 않아요. 왜 특별히 이 두 정부에 대해서만 후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전 왜 그랬는데 또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예. 도대체 왜 그러냐고. 예. 근데 또 노태우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또 우호적일 수가 있는데 제가 요즘 그렇게 사람 만나면 뭐 노태우라는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해먹었잖아요. 독재의 후예로서. 추징금 겨우 오늘에서야 완납이 됐죠. 예. 그런 사람이나 또 요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대 갈등 때문에 지금 원성이 높아요. 근데 이분들만 이렇게 우호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국사교과서가 반공교과서하고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반공이요? 예. 저기 실장님, 저희 지금 2013년에 살고 있고요. 네. 언제적 반공 이데올로기입니까? 그러니까 70년대 반공도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네. 국민윤리하고 예. 멸- 초등학교에서는 반공도덕이죠. 멸공방첩이란 빨간 글씨가 거리 어디를 다녀도 볼 수 있었던 네. 그 시대. 우리 아직도 그렇게 이념에 있어서 자신이 없는 나라입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멸공 반공이라기보다 남한 체제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우월한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뭐 이게 지나치게 북한의 침략성이나 북한의 인권 유린 기아에 헤매는다. 뭐 그다음에 남북한이 1970년대에 누가 많이 죽었는가 굶어 죽었는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정작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역사학은 그런 것들을 보는 동시에 뭐죠? 그 남북이 긴장 속에서도 어떻게 평화 통일을 하려고 했는가 그런 역사를 같이 다뤄줌으로써 미래를 전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학은 사회과학이 아니고 인문과학이에요. 가치를 지향하는 겁니다. 바로 역사의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 역사기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균형성만 좀 맞춰줬어도 네.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게 예. 제가 보니까 뭐냐, 어떤 체제 우위를 위한 어떤 그런 식으로만 서버리게 되면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건 방공 교과서라든지 전문 교과서로 가라는 거죠. 네.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곳곳마다 많아요. 제가 오늘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건 뭐 비판서가 한 권 나오겠구나. 교과서 분량으로. 이런 식이에요. 저는요, 문득 그 생각 들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방송 녹음해서 계속해서 들으면은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된 좀 역사 교육이 되지 않을까. 예. 적어도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요. 시각이 좀 균형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그렇죠. 드네요. 예. 그러니까 저 균형이라기보다 이 교과서를 이렇게 쭉 보시다가 우리 이제 내용을 들으시면 시각 교정이 되는 거예요. 시각 교정. 균형이 왜 그쪽 틀렸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좌의 너무 시각이냐 우의 시각 이런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수준 높게 구사를 했네. 균형이 아니고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원래 예. 친구는 다 순 높고 의식 높으시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잘 하시는 거예요. 야, 이 많은 이야기들 한 시간에 다 다룰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일단은요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따져보죠. 왜냐하면 그 실생활에서요 많은 분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요. 서로 이제 정치적 성향이 다르거나 어떤 역사에 대한 생각들이 다를 때 이제 논쟁이 붙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럴 때 가장 강점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뭐가 잘못됐는지를 반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께 그런 구체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친일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인촌상이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수가 이제 미화되고 그리고 최남선이 미화되고 자, 이 참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죠. 일제가 그 남겨놓고 간 그 수많은 재산들을 어떻게 운이 좋게 잘 빌붙어 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그 뒤로 이제 기업가의 행세를 하고 사회 지도층으로 둔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와서라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희한하게 돈의 논리가 또 지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미화가 되고 옹호가 되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돈 벌어도 독립운동이에요. 어떻게? 예. 자, 이 친일 기업가들 민족 기업가로 둔갑을 시켰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뭐 간만에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제 오래간만에 한국사 교과서를 이제 방송으로 강의 들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특강입니다. 제 목소리가 낭낭하진 않지만 네. 어쩔 수 없이 그 텍스트 교과서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그걸 같이 한번 조목조목 비판하는 식으로 해볼까요? 네. 네, 우리 문화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 수 제가 있나요? 읽어볼까요? 예. 교학사 교과서 278페이지입니다. 일본 자본의 진출과 경제 구조의 변화라는 제목인데요. 한국인 상공업자는 경제적 자립이 곧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 민족 경제 발전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민족 자본이 투자된 경성방직 주식회사나 화신백화점 외에도 평양의 메리아스 공업과 고무신 공업은 우리 민족의 기호에 맞고 내구성이 강하며 값싼 제품을 생산하여 일본 기업과 능히 경쟁할 수 있었다. 네. 자, 여기서 우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되겠죠. 네. 앞에 한국인 상공업자는 경제적 자립이 곧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 민족 경제 발전에 노력하였다. 얼핏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말로만 보면. 아니죠. 모든 자본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상공업자 중 일부겠죠. 기업은 돈 버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이윤 추구가 목적이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그 상공업자 가운데 뜻있는 몇몇 분들이 그것을 재력을 독립운동에 한 것이지 기업을 세운 것 자체가 독립운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거를 딱 보니까 저는 느낌이 뭐냐면 2010년인가 2011년도에 2010년일 거예요. 바로 이번에 나오는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거민정제 안에 그 지필 기준안을 얘기할 때 네. 상공회의소과 정경련에서 기업인에 대해서 부정적 서술을 자제하고 긍정적 서술을 해달라고 했는데 꼭 여기에 맞아떨어지는 꼭 내용이에요. 서로 짜고 치는지 안 치는지 몰라도 그 말이 언뜻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요, 이게요, 참 잘 살펴봐야겠네요. 깜빡 속기 쉽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었어요.
경제적 자립이 꼭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했던 것은 결국 기업 실린 게 독립운동이라는 얘기죠. 네. 전 세계 이런 식의 교과서는 우리나라 나라밖에 없어요. 기업 세운 게 독립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없잖아요. 그렇게 바로 연결되진 않죠. 예. 예. 근데 여기서 예를 든 경성방직 주식회사하고 화신백화점 얘기했어요. 네. 화신백화점 종로 3가에 있었죠. 네. 지금 없습니다만은 지금 삼성이 들어섰을 거예요. 잘 알다시피 경성방직은 김성수의 동생 김연수가 운영을 했습니다. 김성수 집안은 호남 재벌 출신이지 않습니까? 토지 이제 대주주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김성수가 뭐냐면 본인은 동아일보, 근데 나중에 그다음에 학교 보성전문학교 지금의 고려대학교죠. 고려대학교. 예. 이 두 개를 직접 이렇게 운영하고 기업은 김연수를 통해서 운영케 했어요. 이게 바로 동생한테. 경성방직이에요.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 토지 자본의 산업 자본으로의 전화 이런 뜻이에요. 땅 파서 기업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네요. 물론 이것이 조선인이 만들었으니까 조선인들한테 어필을 했겠죠. 그 자체를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경성방직의 김연수라는 사람은 아주 심각한 친일파예요. 아. 1937, 8년도부터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친일해요. 비행기, 예를 들면 애국기 헌납운동이라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애국기라고 해서 갖다 바치는 거 한때 경기도 헌납운동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창 그 태평양 전쟁 벌이고 있을 때 그것보다 빨리. 그것보다 중일 훨씬 더 전쟁. 빨리 중일 전쟁 때. 예. 예. 아, 맞아요. 예, 이것만이 아니고 온갖 친일단체 간부를 다 한 사람이에요. 김연수는. 김성수, 김영주 다 그런 친일 단체들의 명단이 전부 다 올라가 있다면서요. 둘 다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친일 그러니까요. 인명 사진에도 들어가 있고. 따라서 이게 뭐냐면 경성방직 주식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 경성방직이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있으니까 아직도. 네. 그 김연수라는 사람이 친일이나 친일 다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제 스마트폰에 보면 친일이면 사실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댓글에 올라왔어요. 애플리케이션이 예. 있다고. 그래서 들으시면서 그걸 직접 다운받아서 친일면 사전에서 김연수 찾아보시면 돼요. 너무 많아서 그것만 읽어도 10분 가요. 친일행위가. 예. 근데 이 엄청나게 친일을 합니다. 친일에서 뭘 따냈냐면 경성주재 서울이죠. 지금의 만주국 명예 총영사가 됩니다. 민간인인데. 그러니까 명예대사 이런 것 같은 거죠. 만주국이 이제 그렇게 임명을 해줘요. 이야. 그리고 나서 뭘 따진지 아세요? 그 시기에 남만주 방적 주식회사를 만주에다가 설립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생각하세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대기업이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근데 엄청나게 친일 많이 한 대가로 따내는 것이 경성방직이 국내에 있었는데 시장이 좁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은 기업한테 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터졌어요. 만주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친일을 한 대가로 남만주 방적 주식회사를 거기다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경성방직에 있던 대부분의 자본이 올해 그쪽으로 갑니다. 훨씬 많아요. 남만주 방적 주식회사로. 다시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만주 지역의 시장을 자기가 가지게 되는 거죠. 친일이 이권과 결합되는 거죠. 그런데 만주에서 또 중국으로 침략했잖아요, 일본이. 네네. 그 남만주 방적 주체가 시장이 또 확장되겠죠. 그렇겠네요. 일본의 승리는 경성방직의 아, 시장 예. 확대입니다. 확대. 그러네요. 뭐냐면 기업의 이윤과 일본 제국주가 공동 운명이 된 것이에요. 이건 매판 기업에 갖고 온 것이죠. 마치 그 형태가 그대로 박정희 정권 때 재현이 되네요. 예, 뭐 다행히 일제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해방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네네. 저도 경성방직은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다음에, 결코 예. 민족 자본이고 어떤 독립을 위한 민족 경제 발전에 노력한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화신백화점? 저도 어릴 때 가봤어요. 중학교 때 있었어요. 그 옆에 신신백화점 있었고. 박흥식이라는 사람이 설립했어요. 네. 물론 조선인 자본인 건 맞습니다. 상업 자본이죠. 에스컬레이터도 있었어요. 오. 네,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노인들께서 그 에스컬레이터 탄다고 하다 쓰러지시고 그랬어요. 아, 그게 그 몇 년도 얘기인가요? 1930년대죠. 네. 근데 이 박흥식은 대표적인 뭐냐면 친일 기업인이에요. 김윤수와 쌍벽을 이루는. 그래서 많은 국방 헌납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대가로 해서 비행기 공장까지도 불화를 받아요. 군수공장이죠. 그러니까 친일은 대가가까지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일제의 강요와 압력 아유. 이거 아니에요. 예. 조그마니 더 큰 게 떨어지고 있어요. 친일한 대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해방축구의 반민특위에 가장 먼저 체포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굳이 예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김윤수는 뭐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 친일파로서 얼마 전에 이 전주였어요. 몇 년 전에 수당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당 김윤수, 호가 수당이에요. 네. 너무 친행적이 험악하고 심각하니까 또 반민족 행위자예요. 그래서 수당문 철거를 직접 했어요. 전북에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 한체도 지자체가 함께 그래서 수당 현판문에 내려버렸어요. 네. 근데 교과서는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야, 이게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진짜 민족기업이 누구냐? 예를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민족기업인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있었죠. 왜 그런 사람은 안 쓰냐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알려줘야죠. 한사코 요인하는데 백산상회라고 있었어요. 백산상회. 백산 힐백자 매산자입니다. 안희재라고 하는 분의 호예요. 백산 백두산이라는 뜻이죠. 딱 이미지가 오시죠. 네. 네. 이 안희재라는 이분의 경우에는 백산상회를 만들었는데 바로 임시정부 자금줄이었어요. 아. 그래서 어떤 분하고 경주최씨라고 있어요. 경주최부자. 네. 경주최부자. 예, 땅부자라 하죠.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아주 땅부자는 아니에요. 만석지기는 아닌데 이 경주최부자 집안하고 같이 연계해서 바로 임시정부에다 돈을 보내고 나중에 의열단에도 돈을 보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백산상회가 무역회사거든요. 네네. 최초의 무역회사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경방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 기업이 망한 이유가 뭐냐. 번유인을 전부 다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보내야 되는데 보낼 방법이 없어요. 장부를 조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도를 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부도를 내면서 하면 또 땅을 또 경주최부자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줄줄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 백산상에. 그럼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또 이 담보로 식산은행, 지금의 산업은행이죠. 여기에 뭐냐면 담보가 다 잡혔겠죠. 담보를 잡힌 만큼의 돈이 뭡니까? 독립운동 자금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식산은행이 그걸 다 받아줘요. 경주최부자 땅을.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땅을 당신들이 더 이상 이자를 못 갚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식상은행 총재가 최부자를 찾아와가지고 중추원 참여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회유가 들어가는군요. 예. 아니면 땅 뺏겠다 아니에요. 근데 최부자가 일주일을 굶어가지고 죽는 모습으로 일부러 나타나서 나는 몸이 아파서 못한다고 해서 거절합니다. 그 사실은요,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서 강압에 못 이겨서 친일을 했다는 게 참 비겁한 변명일 수밖에 없는 게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꼼수를 부리려고 했다면 얼마든지요. 그렇죠. 그 저는 민족 기업을 이야기하려면 이 백산 안희재 분은 이렇게 최부자하고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의결단하고 연결되고 임시정부와 연결되었고 나중에 직접 만주에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농장을 세우고 그래서 뭐냐면 민족 교육을 하고 다시 항일운동을 시작할 때다 또 체포가 돼요. 그 추운 만주 겨울에 혹독한 고문을 당해서 나중에 나와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분이 민족 기업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디다 이 족보를 바꾸치죠 이거. 야, 그러니까 이게 뭐죠? 바꾸치기 수법이에요. 교과서에 인물 바꾸치기. 정말 그러니까 모범을 해야 되는데 안 모범을 지금 모범으로 넣었어요. 예,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천일공노할 짓이네요. 사실은요. 이렇게 숨겨져 있던 우리가 잘 모르던 민족 기업인들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분들의 후손들까지 고생을 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나라가 또다시 위험에 처했을 때 누가 내가 이 나라를 살리겠다 이러면서 나서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백산 안희재 선생의 기념관이 부산에 좀 초락이 좀 있어요. 올해 국사교과서가 진짜 바람직한 기업이 뭐냐 일제시기 할 때 그 기업의 유인을 넘어서서 목숨까지 걸고 기업을 통해서 독립했던 백산 안희재 선생 이런 거를 오히려 박스 기사로 다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백산 안희재 기념관도 가보고 개성관도 가서 느낄 거예요. 그야 오늘날 한국이 바람직한 오늘날의 경제인상도 어떤 분인가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이런 궤적으로 올려놓으니까 말이 되겠어요. 경성방직이나 화신을 그런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인천상 관련해서 김성수 참 논란이 많죠. 네. 자, 교학사 교과서 29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김성수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동향에서
1940년 8월 일제가 동아일보를 강제 폐간시키자 사주인 김성수는 고향으로 돌아가 광복대까지 응거하였다. 일제로부터 창씨 개명을 강요당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일제가 주는 자귀도 거절하였다. 그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보고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승만이 하는 미국의 소리단파 방송을 송진우, 장택상 등과 함께 비밀리에 청취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의 창씨 개명 거부와 학도병 징집 거부가 이어지자 보성 전문 학교장인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대로 행동하라며 창씨 개명 거부와 징집 회피 및 거부를 방관하였다. 그러나 1943년 총독부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매일신보 사설란에 김성수 명의로 징병에 찬성하는 문약의 고지를 버리고 상무기풍을 조장하라는 글이 실렸다. 물론 이 글은 매일신보의 김병규 기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쓴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날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김성수는 1942년 이후 요시찰 인물 2등급으로 분류되어 감시와 내사를 당했고 보성전문학교는 1944년 4월 경성 척식경제전문학교로 격화당하였다. 그리고 1944년 7월에는 강압에 의해 일본 총리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한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여 항복하고 아베 총독이 치안권 이양을 송진우에게 제시하였으나 송진우는 거부 의사를 알려왔고 김성수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길지요? 예. 이렇게 국사교과서로 김성수 한 사람에 대해서 위인전이에요. 굉장히 길게 쓰셨네요. 국사교과서에는 참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길게 쓰지 못할 텐데. 자,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1938년에서 1945년 사이에 국내 민족운동의 상황이나 그 일제 시기의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일제 말기 현상이에요. 말기 현상이죠. 예. 자, 그리고 정상적인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쓰는가 이렇게 씁니다. 역사 이 시기는 중요한 것들부터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뭐냐 일제 전시 총동원 체제라고 하는 부분을 쓰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은 것들 쓰고 그 다음에는 그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지조를 지키고 또 비밀리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여운형의 건국동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시기에 그 지하 조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일제 말기에. 박사 논문도 나왔어요. 숨지게 지낸 게 아니고 징병징용을 거부하면서 수많은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투쟁 조직들이. 그러니까 일제 수탈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실은 독립운동의 물결도 더 거세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 의지도 더 커졌고요. 그러니까 그 대신 지하화됐을 뿐이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써줍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부끄럽게도 또 과거의 민족 지도자들이 변절을 했어. 친일하면서 오히려 또 시수선 5점을 남겼다 이렇게 쓰고 시수선 5점의 케이스로 김성수 써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김성수 독립운동사예요. 친일한 사람의 시기를. 가장 이 시기 친일했던 시기를 독립운동한 것처럼 쓰고 있어요. 근데 내용도 별 게 없는 게요. 다 틀렸어요. 그리고. 예, 창씨개명 거부하는 거하고 뭐 동조 안 했다 이 내용을 이렇게 길게 구구절절 쓸 이유가 있나요? 강북대가 응거했던데 그렇지 않고요. 네. 꼭 친일면서 앱을 다운받아서 김성수 한번 열어보십시오. 몇 페이지입니다. 사전으로. 네. 이미 1930년대 네. 중후반부터 친일을 해요. 김성수는. 네. 중일전쟁 전부터 했고 모든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뭐 일본이 패망하게 예상했다. 예상한 사람 많아요.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친일한 게 문제죠. 김성수는. 예를 들자면 창씨개명이라고 한 부분은 우리들은 항일이나 친일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거물 침입받던 창씨개명을 굳이 강요하지 않았어요. 네네. 왜? 창씨식 개명이 강제적이지 않다는 선전 효과도 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제가 준 자기도 거절했다. 이거 뻥이에요, 뻥. 뻥. 예. 왜냐하면 이제 일제가 주는 자기면 귀족 아니에요. 그렇죠. 공후, 백자, 남, 한 오작. 1911년, 10년, 11년대 이제 일본이 이제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 나라가 망하는데 협력했던 사람들한테 귀족 자기를 줘요. 그렇죠. 이게 뭐냐 매국 제약을 도장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이 주는 자기를 받는다는 것은 인증샷이에요. 그렇죠. 일본의 통치를 인정한다 해서 인정한다. 귀족이 되는 거잖아요. 천황 밑에.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안 줘요. 그때만 한 번만 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한 게 아니고 아예 줄 생각을 안 했군요, 일본에서. 그렇죠. 그때만 한 번 준 거예요. 인증샷으로.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이완용의 손자만 특별히 20년인가 21년도에 워낙
공로가 커져서 얘까지는 추가를 한번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거절했다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불성설이네요. 네네. 예. 사실 그다음에 이런 내용 들으시면 그 지하에 계신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그렇죠. 벌떡 일어나실 만한 내용인데요. 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 매일신문의 김병규 기자가 명예를 통해서 쓴 거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증거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친일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판결까지 내렸어요. 이걸 말고도 너무 친일글이 많지 않느냐. 그다음에 친일단체에 다 조직 간부였어요. 직접 나가서 강연까지 했어요. 바로 이 시기에.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마치 독립운동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부 다 이거 뭐 되어 있어요. 친일파도 요시 잘 됩니다. 왜? 어차피 일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관리 대상인 거지. 그런데 무슨 독립운동한 것처럼 이렇게 해놨잖아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 일제 말기에 수많은 지조를 지킨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산 김창죽 선생. 고문당에서 안지명이 됐는데 끝내 끝까지 독립운동 지하에 하셨단 말이에요. 안진병이가 됐어도 국내에서. 그 우리가 알아야 될 독립투사들의 이름보다 왜 이런 친일파들의 이름을 더 많이 알고 더 외우고 있습니까? 아까 경성방지 김연수 김성수 거 아니에요. 네. 또 김성수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김성수는 친일할 때 모든 단체 간부 다 했고 친일 강연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집 철대문까지 뜯어가지고 국방헌납한 사람이에요. 그 개동집 보세요. 지금 철대문 아니에요. 그때 철대문 뜯어가지고 해군 무방부에다 냈잖아요. 그 대문에 얽힌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군요. 네, 철대문 어디 갔을까? 김성수 일본 집 해군에게 헌납됐어요. 철대문까지 뜯어간 사람이 무슨 지조입니까? 김성수의 집 김성수는 철문은 일본 해군에게. 예. 예. 그래서 문짝이 바뀐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건 역사에 대해서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친일 인명사전뿐만 아니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국회 보고가 되고 대한민국 관부에 실린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뭐라면 마치 일제히 탄압 속에서 어둠 속에서 지조를 지킨 지사로 묘사하고 있는 이 자체는 범죄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예. 왜 유독 김성수 맛도 이렇게 또 띄우는지. 예, 참,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사실로 밝혀졌고. 그럼요. 법적으로도 제재가 내려진 부분이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예. 더 큰 문제는 여기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들 상당수는 이게 친일 반민족 행위를 국가가 규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성수 측에서 소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 소송했다면 변론 내용과 비슷해요. 김성수 측에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소송을 낸 네, 물론. 네. 네. 근데 그 변론 내용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교과서 실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사실도 틀린 데다가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꼼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이렇게 이건 사실은 소송에서도 주로 인용되는 변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2011년 10월 20일 인천기념회 등이 낸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의 재판부 판결문이 있는데요. 네. 예, 판결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성수가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했고 징병제도 실시 감사 축하대회에 참석했다. 이를 명의가 도용, 날조됐다거나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등의 발기인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일제 침략 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역설하는 글을 기고한 것도 일제의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 명백히 드러나 있네요. 판결문에. 네. 그런데 지금 이게 항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과서에 만약에 실려지면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네요. 교과서를 복사해 봐라. 교과서에도 이렇게 실려 있지 않느냐라고 재판이 유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네. 지금 새롭게 나온 사실 사건의 내용에 따르면요.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죠. 교학사가 경제적으로 결코 그렇게
탄탄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출판사가. 동아일보 채널이죠. 채널 A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동아일보와 교학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커넥션이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에이, 설마 이렇게 하면서도 의구심이 되네요. 아, 실장님, 네. 설마, 에이, 설마. 에이, 하면서 설마. 의구심이 들어요. 이거 왜냐하면 교과서에 이른바 균형성이 없고 편파성이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 인물이 되고 네. 그 출판사 회사가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특정 방송 연결돼 있다고 한다면 네. 좀 문제가 되죠. 근데 설마겠지만, 설마겠지만 연관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까마귀 날짜 꼭 배 떨어지네요. 그러게요. 설마겠죠. 설마겠죠. 최남선과 또 신채호를 비교하면서 최남선의 공과 과에 대해서 또 어떤 상과 벌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이건 무슨 주제인가요? 이건 또 아주 놀라운 꼼수예요. 수행평가라고 돼 있어요. 네. 역시 그때 읽어보시는 것은 문 아나운서님께서? 자, 교학사 교과서 29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행평가 2번 문제인데요. 최남선은 공과 과가 모두 있는데 공과 과를 함께 논의한다면 어느 쪽이 클까? 주요 공적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훈법에 비추어 포상을 한다면 어떤 상을 수여하면 적절할까? 또한 친일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벌을 내리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근거하여 판단해보자. 네, 이게 조금 있으면 헷갈릴 거예요. 즉 최남선은 공도 있고 과도 있다 그랬어요. 공이라 하면 굳이 있다면 기미독립선언서를 기초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공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친일 또한 과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딱 둘로 나눠버렸어요. 이게 조작 사기예요. 항의를 하다 친일했으면 뭐지? 이건 변절이고 공과 과가 아니에요. 변절.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요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변절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절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귀신 신하라 까먹는 꼼수예요.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항일운동에 갇혀서 친일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김희동이 선언서 쓸 때도 자기 본인 쓰기 싫다고 한 걸 계속 강권해서 쓴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밝혀졌죠. 네. 좀 몸살인데 어쨌든 글을 썼어요. 어쨌든 그걸 어떤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립운동의 공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공이라는 부분이 완전히 도루묵이 된 것이 뭐냐면 이들이 적극 친일로 바뀌어버리면서 변절이 되었어요. 변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병 동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럼 뭐냐면 기미독립선언서 쓴 사람이 나중에 친일파로 갔다. 이건 한국 독립운동사의 치욕입니다. 치욕이죠. 차라리 쓰지 말지. 그 사람에서 앞에는 어떤 상을 줄까요? 상훈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상훈법에 따라서 뒤에는 어떤 해초를 때릴까요? 앞에는 잘해서 써놨던 거 뒤에서 또 때려요? 이건 변절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부끄러운 변절이기를 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보자라고 해야 맞겠죠. 네. 이렇게 공과로는 과거부터 친일파들이 단골로 쓰던 수법이에요. 네. 자기가 공도 있지 않냐. 요즘도 공과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지만 공도 보아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도 과가 있지만 공이 칠이다. 이 수법을 넣은 거예요. 친일파까지. 자, 저희가 오늘 그 박한용의 생활 현대사를 통해서 교학사 교과서의 친일 문제에 대해서만 다루는데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요. 저희 아직 그러게요? 못다한 얘기 지금 너무 많거든요. 실장님, 저희 또 다음 주를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더 본격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